지금부터 새로운 형식의 강연, 토크쇼, 스트리트 사이언스 파이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수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 장동선 박사님부터 이렇게 쭉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장동선의 궁금한 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막내지만 담대하게 교수님들에게 감히 덤벼보는 막내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임영현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책방 갈다 대표 임영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올 때마다 이렇게 약간 항상 요즘에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어서 좀 씁쓸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젊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저는 배틀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오늘 여기 나오면서 장대익 교수한테 엮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꿋꿋하게 저 평화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다고 4등 할 생각은 없으니까. 네, 오늘 재밌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4명이 다 출연하는 바람에 사회자까지 나오면 너무 좀 복잡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약간 플레이도 하면서 코치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한 사람의 또 선수로서 참여를 하고요. 제가 어쨌든 그냥 싸움을 붙여볼게요. 여러분들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1부는 네네픽 어워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명이 내 마음대로 택하는 그런 세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강연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지만 방송에서는 듣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여러분들 다 한국 지식계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다 지적 영웅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은 또 저희들 대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사실은 또 저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지적 영웅들을 한 장의 사진으로 설명해 봐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과제로 저희가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 옆에 계신 우리 김상욱 교수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제 사진 띄워주시나요? 예,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실 처음에 저한테 이런 지적 영웅에 대해서 한 사람을 픽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물리라는 학문은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 그 이론 자체도 사람이 없고 이 학문이 시작될 때부터 인간의 어떤 감각과 인간의 경험을 믿지 말라는 거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뉴턴이라는 위대한 과학자의 일생을 아는 순간 얼마나 그 사람이 인간적이지 않은지를 깨닫고서 큰 충격을 받았고요. 여러분 맥스웰이나 볼츠만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주 위대한 물리학자들이지만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고 나면 결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학문 분야보다도 물리학은 인간을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이 사람을 내가 따라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물리학자들의 어떤 생각, 어떤 문제를 돌파해내는 그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라든가 저는 이런 것들이 저를 물리학으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보기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사람을 뽑아서 그 인간적인 말들을 많이 하려고 했으나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제가 깨닫고서 그렇다면 나한테 가장 많은 그런 어떤 직관과 영감을 준 그 이론으로서 과학자가 누군가 생각해 보니 사진 띄워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는 순간 누군지 바로 알만한 아인슈타인인데요. 물론 뻔한 아인슈타인이야? 이럴 수 있겠지만 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물론 인간적인 면을 제가 얘기하려고 띄웠던 건 아니고요. 이미 제가 이야기했듯이 아인슈타인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단순한 어떤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단순한 리즈닝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끌어낸 사람이에요. 특히나 그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것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 이론의 괴상함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론이 사실
시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시계로 읽어내는 숫자 이외에 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 다음 널리 알려진 그 양자역학적인 문제에서도 뭐 많은 분들은 뭐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도입된 입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인슈타인의 진짜 그 논문의 아이디어는 그 물리학자들한테는 익숙한 엔트로피라는 공식, 그 계산이 빛에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탐구하다 보니 입자와 같은 공식이 나온다는 사실부터 얻어내는 거예요. 사실 상대성 이론도 따지고 보면 시간 문제뿐만 아니라 그 역학과 전자기학의 어떤 비정합성으로부터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그 둘이 잘 맞지 않으니까 결국 그래 전자기학은 맞다고 보고 역학을 뜯어고치자 이렇게 답을 했지만 저는 그 답을 내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많은 그 전자기학을 뜯어고치려는 시도를 해봤는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 물리학을 가장 바탕으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접근을 넘어서서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그 문제의 핵심으로 뛰어드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가장 많이 던졌던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뭐 많은 분들한테 너무나 당연하고 뻔하다고 할 수 있는 답이지만 이분을 뽑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 지적 영웅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과학자들 중에서 뭐 아인슈타인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래도 그 존경의 이유가 또 김상욱 교수님만의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서 되게 재밌네요. 자, 그러면 이명환 박사님 한번 또 이어가 봐 주실까요? 네, 저도 그 어린 시절 그러면 당연히 아인슈타인이죠. 그때 아마 제일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천문학을 공부했지만 그 보통 천문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인슈타인이 항상 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제가 픽한 것은 칼 세이건이에요. 그 아인슈타인이나 뭐 다윈, 아인슈타인 이런 반열의 과학자를 얘기할 때 그 아마 느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뭐 새로운 어떤 세상을 제낀 사람들, 뉴튼, 뭐 아인슈타인, 다윈 이런 분들. 그런데 칼 세이건 그러면 약간 그런 쪽이랑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칼 세이건이 했던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협업 같은 것들 그리고 과학을 그 과학자들의 과학이 아니라 그 보통 사람들의 과학으로 만들어준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일상의 언어로 바꿔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렇게 생각하면 과학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구 현장에서 과학 연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소통하고 또는 그런 걸 바탕으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더 좋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까지로 포괄한다면 칼 세이건이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가장 현대적인 과학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이 만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칼 세이건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 지금 뭐 가장 멋지고 최고인 과학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칼 세이건은 그 일단 1996년 12월 20일 날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칼 세이건을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요. 뭐 칼 세이건의 그 부인 앤 드류안도 그렇고 제가 세티 쪽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칼 세이건의 살아 생전의 모습을 전해 들을 수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 또 최애의 과학자가 되는데 그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국의 칼 세이건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우리 이명환 선생님답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참고로 이 이명현 이퀄 세이건 이건 진리 부정할 수 없는 진리 막 저희 채팅방에서는 다 그냥 이명현 박사님 이퀄 칼 세이건 막 저도 한국의 네. 칼 세이건은 이퀄 이명현이다. 네, 다들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오늘 많이 팬들 많이 풀어 지금 벌써부터 점수를 따고 계시네요. 예. 네. 자, 저는 이제 두 분은 물리학자, 천문학자를 꼽으셨다면 저는 인지과학자를 뽑고 싶어요. 저의 이제 포스닥 지도 교수님이기도 하셨던 데니얼 데닛이라는 분이신데요. 네, 여기 지금 제 사진에 올라와 있는 그 세 명이 있잖아요. 세 명이 맨 왼쪽이 저입니다. 제가
정말 옛날에 몇 년쯤 200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렇게 입고 다녔고요. 그때는 가운데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3, 4일 전쯤에 이제 작고 하셨는데요. 그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시죠. 그 사회생물학 소시오바이올로지를 창시하신 하버드 대학의 개미 연구가이시고 또 개미를 넘어서서 인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셨던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섭이라는 책도 내셨고요. 그 번역되어 나왔죠. 저도 이제 거기 최대천 교수님과 같이 번역을 했었는데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제가 오늘 주인공으로 모신 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은 뭐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데니얼 데닛이라는 분이시고 인지과학자이고 뭐 인지철학자이시기도 하시고 미국 터프스 대학에 아직도 이제 살아 계십니다. 터프스 대학의 인지과학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제가 운 좋게 이분의 포스닥을 가서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이분을 지적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지적으로 전문적으로 관심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이분은 다 자기만의 견해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견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 세계 탑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분야이지만 이분이 논쟁을 이끄시는 분이죠. 그런 주제. 예를 들면 인간의 의식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인텔리전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적인 활동의 어떤 진화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커버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그 에드워드 윌슨 선생님 초대를 받고 사실은 제가 이제 통섭이라는 책을 번역했으니까 그 포스닥을 갔을 때 저랑 스쿼시를 좀 치다가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 통섭 번역했지? 그 컨실리언스 번역했다면서 내가 저기 에드워드 윌슨이 내 친구니까 한번 저기 찾아가서 만나보자. 저한테 기회를 너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이 돼가지고 갔는데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지금도 막 영어가 들릴 정도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저 때가 그 이제 다 무신론자신데 여기 도킨스만 빠지신 거죠. 리처드 도킨스까지 해서 그 당시에 무신론의 어떤 전 세계를 이끌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무신론의 어떤 방향이 다 달라요. 그 얘기를 한참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 얘기가 사실은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종교전쟁이라 2009년에 나온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정말 제가 지적 영웅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냥 이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논문 쓰고 이런 걸 배운 건 아니에요. 근데 대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가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거를 좀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가보로 갖고 있는 사진이고요. 제가 작년에 뵐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학회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뵐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댓글이 막 올라온 건 이게 교수님 사진 보고 애기다, 너무 애기 막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축복이다, 기회가 축복이다, 장대익 교수님 부럽네요, 플렉스, 지적 영웅을 지도교수로 둔다는 것은 아주 지금 막 반응 터집니다. 자, 그럼 이어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뇌과학자를 꼽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을 가졌지만 또 제가 이제 원래 예측했던 거는 분명히 이제 세 분은 모두가 아는 과학자를 가지고 나올 텐데 이 뇌과학자는 모두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누구를 데려 나올까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존경하던 세 분을 데리고 나왔는데 요 바로 전 슬라이드부터 먼저 올려주시면 사실 저도 아인슈타인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김상욱 교수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연이 있어요. 김상욱 교수님과 제가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다녔던 적이 있는데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전신이 카이저 빌헬m 연구소고 아인슈타인이 이 카이저 빌헬m 연구소의 물리학 연구소장을 5년 정도 맡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먼 관계인데. 아주 멀죠. 근데 뭔데 이게 족보 보면은 저희 뇌과학적 족보가 쪽이 있는데 스승의 스승 뉴로트리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아인슈타인까지는 안 올라가는데 사실 뭐 파울리라든지 막스 플랑크 이런 분들은 이제 소장님의 소장님 이렇게 스승으로 가면 한 5대 6대 정도 스승이고 보니까 6대 위에는 프로이드랑 융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이면 뭐 칼세이건의 지도 교수가 그 가이퍼거든요. 딴지 나왔어. 근데 이제 제 지도 교수가 반 알바더 그 지도 교수가 그 블라우라는 사람이고 그 공통의 지도 교수가 오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오르트 구름할 때. 그러니까 칼세이건과 저는 그 제 아버지 뻘 되는 거예요. 삼촌 뻘 칼세이건. 학문적 근데 계통으로 그런 보면. 족보가 뭐가 중요한 거야? 자기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족보를 따지면 사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 모두 아프리카 이브로부터. 또 이렇게 족보를 디스해 주시는 김성학 교수님, 벌써 파이트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저는 그래서 이게 투머치이자 선택장애가 있어서 빠르게 세 명을 짚어보면, 원래 아인슈타인 갖고 나왔다가, 장동선 박사 물리학자 아니니까 양보하지. 그냥 김성학 교수님이 갖고 나왔는데, 네, 아인슈타인은 양보를 해라. 이래서 양보 못하고 다 하겠다. 그래서 제가 왜 아인슈타인을 지적 영웅으로 꼽느냐. 그 이유는 일단 제가 홈스쿨링을 9년을 했었는데요. 어렸을 때 혼자서 독학을 하면서 과학자 중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했던 분들이 누가 있는가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많은 부분을 독학으로 공부했던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의 과학자였고요. 또 제가 사실 음악을 할까 과학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정말 타고난 음악 천재여서 바이올린도 엄청나게 잘 켰고 그 다음에 제가 과학자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뛰어났고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의 변화에 이거는 꼭 과학자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그런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는 무신론자도 유신론자도 아닌 애그노스틱, 그러니까 나는 불가지론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제가 처음 배웠던 게 아인슈타인이 내가 굳이 따진다면 나는 판테이스트 또는 애그노스틱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꼽았다가 이건 김상욱 교수님 히어로기 때문에 딴 사람을 꼽아라. 그래서 두 번째를 빨리 꼽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두 번째도 생각해보니까 제 뇌과학 분야가 아니라 리차드 파인만 바로 사실 네, 또 물리학자. 사실 물리학자가 제일 플렉스입니다. 근데 사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꼽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칼 세이건하고 리차드 파인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리차드 파인만의 경우에는 정말 이 설명을 일반 대중에게 너무 알아듣기 쉽게 잘했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분이고 또 지금 슬라이드엔 나오지 않지만 지금 제가 그 이유들을 꼽아보게 되면 반항을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딴지를 걸거나 반항을 하거나 전혀 다른 형태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또 유머가 굉장히 뛰어나서 장난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던 분이셨기 때문에 또 음악도 잘하고 잘 모르시지만 댄스 대회 나가서 1등 할 정도로 춤도 잘 추고 이 봉고 드럼도 잘 치시고 한 굉장히 다재다능한 분이셔서 나름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저희 지적 영웅으로 꼽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최근에 알게 된 분인데 바로 미겔 니콜렐리스라고 불리는 뇌과학자신데 이분이 여러 가지로 유명한 게 브레인 투 브레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생쥐 2마리, 3마리의 뇌를 연결한 다음에 정보를 A한테 주고 B한테 주고 C가 뇌가 연결된 상태에서 모르는데 이 A와 B의 뇌와 연결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실험도 했고요. 그다음 더 유명해진 거는 지난 브라질 월드컵 때 하신 마비,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가 온 환자에게 로봇 엑소스켈레톤을 채워가지고 이분이 로봇 이 골격을 차고 걷지 못하는 분이 첫 번째 공차는 그 퍼포먼스를 펼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이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또 개발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박사과정 들어가면서 가장 충격으로 접하게 됐던 이유가 일주일 정도 워크숍을 같이 했는데 그 워크숍에서 어떤 일을 말씀하셨냐면 브라질에 그 상파울루 근처에 있는 완전 슬럼가가 있어요. 정말 범죄와 마약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동네에다가 뇌과학 연구소를 건립을 하셨는데 그 목적 자체가 이 모든 사람들이 뇌과학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과학 연구기관이 들어서면서 그 동네 전체의 도시와 그 도시 안에 있는 슬럼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연구소에서 청소 일이건 요리하는 일이건 아이들 자녀 보육도 맡길 수 있고 완벽한 모든 복지시설이 갖춰진 그러한 뇌과학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직업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 사람들은 아니 뇌과학자가 뇌과학 연구소를 짓는 게 뭐 변화를 일으키면 얼마나 일으키겠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자체가 단순히 과학계의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도시의 어떤 빈민들 정말 삶이 어려운 분들한테 실제적인 삶이 나아진 경험을 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였지만 과학자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연구소가 세워지고 복지시설 같은 거에 연구소와 같이 가면서 이게 단순히 내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사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던 분이셔서 그 이후에 저는 과학자가 단순히 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연구를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긴 영향력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영향력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영향력을 주셔서 저의 지적 히어로 세 번째를 꼽았습니다. 네. 항상 장 박사님은 사회에 대해서도 항상 늘 고민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지적 영웅들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리 사실은 사진 한 장만 가자고 했는데 우리 장 박사님이 욕심이 많아서 혹은 뭐 아까 뭐라고 했지? 결정장애? 결정장애, 선택장애, 투머치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분을 모시고 왔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